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경애 작가님의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김경애 소설집 공항철도 편의점에 수록된 소설이며 펴낸 곳은 북인 출판사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아버지란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럼 김경애 작가님의 아버지의 노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아버지의 노래, 김경애.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대문 밖 마당부터 아버지의 흥에 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마시고 흥얼거렸다. 그때는 특별히 그게 싫지도 않았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다 생각될 정도였다.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끔찍이 싫어했겠지만 내 아버지는 그러지는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고 있는 나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술 냄새를 풍기고 띵띵 부은 얼굴로 청진기를 목에 두른 의사를 만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숨 가쁘게 살아간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그녀를 만난 건 내게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다. 특별히 학벌도 좋지 않고 배경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샐러리맨이 되는 길이었다. 영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소심함 때문에 나는 제약회사에 영업을 택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어느 정도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 의사들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는 내 생각은 전혀 옳지 않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 마음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안이 되진 않았다. 병원에서 마주치는 최신 유행 스타일의 양복을 빼입고 명품 제품의 커다란 서류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젊은 남자들 중에 하나가 나다. 머리는 짧게 깎아서 헤어 로션으로 다듬고 화장품 냄새를 살짝 풍기고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기도 한다. 의사의 진료 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재빨리 몇 마디 말로 내 목적을 얘기하고 비굴한 웃음을 보이는 짓을 하면서 보낸 수많은 날들이 있다. 그녀는 내 영업 대상인 내과 소속 담당 간호사 중 제일 연차가 낮은 막내였다. 병원 안에서 여의사나 간호사와의 연애 금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와 같은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이었다. 연애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는 게 싫어서 우리 집에도 회사 동료에게도 그녀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3년 동안이나 그런 내 태도에서 진심을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나를 견뎌 주었다. 그런 그녀와 한평생을 살아도 좋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다. 그녀의 집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녀 쪽에서 먼저 꺼낸 얘기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야말로 첫 번째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여겼다. 여자에 대한 환상 같은 건 없었다. 여자란 요물이야. 아버지가 내게 준 단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자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내게 대단한 가르침이라도 주는 것처럼 여자란 요물이니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동정을 지키고 있는 어린 아들에게
썩 어울리지 않는 교훈이었지만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요물로 인해 우리 집이 아버지가 폐가 망신했다는 걸 알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여자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언제 요물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리 가족에게 그녀를 인사시키는 건 별 문제 없다. 그녀와의 관계를 허락받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할 작정이었다. 어차피 내가 결혼하고자 마음먹은 여자를 반대할 권리를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만 무덤가 옆 비닐하우스 집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덤가 옆 비닐하우스란 말인가. 서울의 고층 아파트 건너편에 집단으로 형성된 비닐하우스. 한겨울에 산불이 나면 곧잘 텔레비전 뉴스로 나오고 하루의 최저 생계비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덜 부끄러운 생각이 들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에 속했지만 서울과는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동네는 좀 특이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다. 본업이 농사이지만 버스를 타면 서울, 그것도 서울의 중간 도시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밭에서 기른 푸성퀴를 잘 묶고 다듬어서 서울의 시장에서 팔았다. 그것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현금을 꽤 만지게 했다. 새벽이면 동네 여자들은 광주리와 짐 보따리를 들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우리 집에선 엄마 대신 할머니가 그 일을 했다.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은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루 일하고 쉬는 소방관, 아파트 경비, 이삿짐 센터 직원과 같은 일을 하며 쉬는 날엔 부지런히 들판에 나갔다. 도시 생활과 농촌 생활이 적당히 어우러져 있었고 도회적인 것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동네는 곧 재개발 붐과 함께 땅값이 그야말로 금값이 됐다.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팔아먹고 나중엔 아예 모든 걸 팔고 목돈을 쥐고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코웃음을 칠 일이었지만 그게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양지바른 너른 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한 몇 개의 무덤들이 있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머슴까지 해서 일궈놓은 땅이었다. 얕은 동산은 햇볕이 잘 들어서 추석 때 성묘를 하러 가면 어른들은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고 어린 애들은 뛰어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도 낫으로 잡초를 베어가며 무덤가를 정성껏 가꾸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나중에 죽어서 여기에 묻힌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해 보였다. 한낮에 잘 가꾸어진 넓은 잔디밭에 누우면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고 눈이 부셔서 눈을 감으면 곧장 스르르 잠이 왔다. 그런데 거기에 비닐하우스 집을 짓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이 그랬다. 할아버지의 무덤가에서 고층 아파트가 보일 무렵 아버지는 새 집을 짓겠다고 했다. 그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땅값은 계속 엄청나게 올라갔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는 밭을 팔았다. 그래도 아직 목돈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은 많이 남아 있었다. 넓은 마당, 소외양간, 우물까지 있는 우리 기와집은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그런지 아주 크게 생각된다. 나는 집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는지 처음 알았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새 집은 쑥쑥 커져갔다. 지금도 그 집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새로 지은 집이 너무 좋았다. 그 집을 떠나서도 한동안 나는 꿈에서 그 집에서 살았고 잠에서 깨어나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그 집과 함께 내 꿈도 사라진 게 아닐까 해서 불안했다. 난생 처음 침대와 컴퓨터 책상에 갖춰진 내 방에서 잘하지 않던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펴놓고 책상에서 엎드려 자던 그때 난 고3이었다. 그때부터 내 꿈도 아버지의 꿈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아버지는 꼭 좋은 대학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실력에 맞게 대학에 다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라는 식이었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 가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인생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다. 인생에 커다란 목표나 꿈도 없었고 아버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낡고 허술한 것들을 갖다 버리고 깨끗하고 단단한 것으로 꾸민 그 집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내게 바라던 꿈이 달라졌다.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아버지처럼 무지렁이로 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은 아버지가 먼저 실현했다.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한 양복을 차려입고 아버지는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사무실에서 아버지는 새 인생을 즐겼다. 트럭 대신 그랜저를 몰고 커피 믹스 대신 원두 커피를 마시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입맛에 호사로움을 즐겼다. 문제는 아버지가 말한 요물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단물을 빼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집으로 가는 마음이 무거웠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내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말은 낯간지러웠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도 의심스러웠다.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어쩐지 위선 같았다. 겨우 나 하나 먹고 살 정도의 능력, 보탬이 돼줄 수 없는 집안, 남자로서의 특별한 매력도 없는 나,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백화점에서 그녀와 만나 과일 바구니를 샀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안심하라는 듯이 팔짱을 꽉 꼈다. 그때 왜 갑자기 여자는 요물이야 하는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집 지하 주차장은 한 세대당 2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차를 댈 곳이 많았다. 생각해 보니까 3년을 만났던 그녀와 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리고 서로의 집에도 가보지 않았다. 그녀와 나 서로의 집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때문에 그녀는 차를 가지고 다녔으나 나 역시 차가 있었다. 서로의 차를 가지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굳이 집으로 데려다 줄 만한 계기도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와 나 서로 자신의 집을 보여주기 싫어했음이 이제 분명해졌다. 나는 비닐하우스 집도 내가 혼자 사는 원룸도 그녀에게 보여주기 싫었고 그녀는 지나치게 풍요로운 자신의 집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관문을 여는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젊었다. 주름이 없는 매끄러운 얼굴이었다. 보톡스나 성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부자연스러운 젊음이었다. 체격이 왜소한 편인 그녀의 아버지는 입에 힘을 꽉 주고 눈으로 나를 맞았다. 넓은 거실, 밝은 조명, 실내와 바닥으로 느껴지는 대리석의 딱딱함,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집이 누추해서 그녀의 어머니가 인사치레로 입을 열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면 우리 집은 뭐라고 해야 할지 자격지심이 일었다. 그녀는 그저 내 옆에 앉아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릎 위까지 올라간 원피스 아래로 내려온 다리가 희고 매끄러웠다. 무심한 표정의 그녀가 왠지 서운했다. 일하는 여자가 차를 내왔다. 하동에서 온 발효차인데 오늘 같은 날에 마시면 좋다고 그녀 어머니가 찻잔을 내 앞으로 바짝 밀었다. 나는 고개를 까딱 수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서 내 처지가 어떤지 알고 있을 그녀의 부모가 언제쯤 본론을 얘기할지 기다렸다. 그녀는 오늘 오프였다. 쇼핑도 하고 스파도 하고 마사지까지 받았다는 그녀는 환한 얼굴이었지만 내겐 너무 낯설어 보였다. 물론 처음에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살면 굳이 3교대를 하는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는 착하기는 했지만 직업에 사명감까지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가 곱게 키운 딸 고생시키는 건 이유가 있었지. 나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를 의대로 보내서 의사로 만들고 병원 하나 지어주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녀의 부모는 당연히 의사 사위를 들여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그녀는 간호전문대에 가고 어떻게 줄을 만들어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된 모양이었다. 그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좋은 사윗감 만나라고 재미삼아 다녀보라는 병원이었지만 부모의 바람과 달리 그녀는 나 같은 엉뚱한 놈을 만났다. 변명은 아니지만 먼저 호의를 보이고 손을 내민 건 그녀였다. 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간혹 자신을 무시하는 의사가 있으면 화가 나서 가슴에 담아둔 얘기를 쏟아내기도 했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갈 걸 그랬어. 어차피 의대하고 공부하는 건 비슷한데 똑같이 공부하고 무시당하는 거 기분 나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한 그녀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차를 마시며 내렸다. 지극히 통속적인 얘기가 현실이 됐다. 참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는 절차를 그녀가 솔직하지 못함으로써 이 집에 앉아있게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차 안에서 CD를 켰다. 장기하 노래였다. 참 재미있는 노래라고 그녀가 준 것이었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가사가 우스웠고 하고 혼자 웃음을 날렸다.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은 느낌이었다. 그녀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건지 허탈하기도 했다. 나는 오랜만에 이상스러운 평화로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 신호를 기다리다 표지판을 보고 길을 잘못 든 걸 알았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항상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있는 비닐하우스 집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집에 가본 지가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지금 집으로 가면 늦은 저녁 밥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밥상에 올라오던 소박한 반찬들을 생각하자 몹시 배가 고파졌다. 도시 근교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위에 검은 비닐을 씌운 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 컨테이너 박스 위에 비닐을 덮은 집. 집 문을 열고 나가면 조상의 무덤들이 있는 집. 내 아버지는 지금도 술이 취하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전에 술버릇은 노래를 부르다 지치면 쓰러져 잤는데 그 집에선 무덤가에 앉아 곡을 하듯이 컥컥대며 울다가 엎드려 잔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와야 했다. 산 사람을 순장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정신이 들면 다시 노래가 시작되곤 한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신물이 나도록 들은 아빠의 청춘이다. 도대체 아버지에게 추억할 만한 청춘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었던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되새기고 싶은 것인가? 동네는 도심의 변두리 분위기였지만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주택가와 상가 사이 작은 길, 건너편 비닐하우스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대낮에 보는 그것은 생뚱맞음 그 자체였다. 비닐하우스 집 근처에 차를 댈 곳이 없었다. 5층짜리 상가와 주택이 들어찬 거리는 사람들의 왕래는 별로 없어도 주차해놓은 차들은 빽빽했다. 나는 천천히 주택가로 들어섰다. 나는 그저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러 저녁만 먹고 가려고 했다. 차를 좀 더 안쪽으로 들이미는 순간 그 집이 턱하니 나타났다. 흰 창살 너머로 넓은 잔디밭이 보이고 나무 계단을 오르면 현관이 나타나고 2층 베란다에 환히 불이 켜진 집.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 오고 싶지도 않았다. 때문에 비닐하우스 집을 짓고 이 집 근처로 이사온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집을 남에게 넘기고 갔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다시 돌아온 것인지. 동네 원주민 중 보상받은 돈으로 상가나 다세대 주택을 짓고 아직도 슈퍼 앞 정자에 앉아서 지난날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친구 노인네들이 덜어는 있었다. 수치심을 모르는 것인지 비닐하우스 집이라도 살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절실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얼른 엑셀을 밟았다. 집에 들르지도 않고 내가 사는 원룸으로 차를 몰았다. 이 시간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기 싫었다. 원룸 옆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햇반, 소주, 캔맥주, 땅콩, 담배를 샀다. 담배는 피우지도 않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다. 여자와 헤어진 날 담배 한 갑쯤 피운다고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리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비닐봉투를 앞뒤로 흔들며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라면이 부른 동안 캔 맥주를 따서 마셨다. 빈속이 상쾌해졌다. 다시 따뜻한 라면을 건져 먹고 데워온 햇반을 꾸역꾸역 먹었다. 아직도 그 집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아버지가 미워져서 견딜 수 없었다. 그 집에 계속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 때문일까. 나는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단숨에 마셨다. 저절로 이마가 찡그려졌다. 남자가 술도 못 마신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다. 술 따위를 잘 마셔서 남자답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 아버지만큼 남자다운 남자도 없을 테니까. 하고 나는 혼자 헛웃음을 날렸다. 싱글 침대, 컴퓨터 책상, 작은 냉장고, 2인용 식탁과 의자, 붙박이장과 그 앞에 놓인 행가래에는 다림질이 잘 된 와이셔츠와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가 잘 정돈돼 있다. 하루 한 번씩 갈아입는 와이셔츠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소에 맡겼다. 붙박이장에도 계절별로 꽤 많은 양복이 있다. 나는 친구를 만나 쓰는 술값 대신 양복에 투자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일상을 그런대로 좋아한 것 같다. 사실 이 일을 견뎌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입사한 동기 중에는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나간 경우가 많았다. 아직 젊고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동기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갔다.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내 영업 실적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기본급을 미안함 없이 받아낼 정도, 혼자서는 충분히 먹고 살 정도였다. 흰 와이셔츠를 차려입은 화이트 칼라를 동경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흙 묻은 긴 장화, 초록색 책모자, 손톱에 때, 굵은 주름, 땀 냄새, 무심한 눈빛, 술 냄새와 노랫소리 속에서 나는 꿈을 꿀 수가 없었다. 그런데 새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든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아침마다 흰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잘 닦인 차를 몰며 출근을 하는 일상을 그렸다. 내가 꿈꾸는 소박한 일상과 달리 아버지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모모한 꿈을 꾸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예상한 일이지만 오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젊은 의사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 그녀가 알아서 오전 진료가 마감되는 시간, 오후 진료가 일찍 끝나는 시간을 문자로 날려주었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녀가 알려준 시간보다 조금 일찍 환자 대기 의자에 앉아서 그녀와 둘만이 아는 눈빛을 교환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환자가 있듯이 그것에 필요한 약과 약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각양각색의 색깔과 효과로 미세한 성분의 차이로 환자들에게 투여되기 전 담당 의사의 선택을 받아야 했다. 오직 그 선택에 의해서만 환자의 몸속에 투여돼서 약효를 발휘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다. 나는 몸 안에 들어갔을 때의 효력까지는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상 반응에 대한 책임도 없다. 단지 내가 책임진 약들의 선택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오전 진료를 마친 과장은 조금 피곤한 표정으로 건성으로 내 인사를 받고 지나쳤다. 나는 바짝 붙어서 따라갔다. 과장님, 이번에 개발된 신약은 다른 회사 제품과 다릅니다. 위에 부담이 전혀 없는 데다 소화 기능까지 있어서 소화제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양이 줄어드니까 환자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나는 과장 옆에 달라붙어 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노인네들은 약의 양이 많은 것을 좋아해. 과장은 표정 없는 얼굴로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나와 같이 과장의 옆에 서서 걷던 젊은 의사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참았다. 과장님, 그리고 포도당도 단가가 싼 게 나왔습니다. 프로테이즈는 올라갔는데 용량이 적어서 시간은 빨라지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과장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다. 그만하라는 뜻이다. 그런 약은 없나? 무슨 병이든 고치는 약, 아니면 병은 낫지 않아도 되지만 고통은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병원을 따로 차려서라도 그 약들만 팔아주겠네. 과장은 몹시 지친 표정으로 말하고 돌아섰다. 약 장사를 무시하는 방법치곤 괜찮았다. 술고래라는 그녀의 귀뜸이 있었는데 어제는 어느 회사가 마련한 향응에 참석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향응 자리에 참석할 정도로 친분 관계나 지위에 이르지 못해 실상은 알 수 없으나 그 자리가 남기는 후유증은 꽤 크기도 했다. 문제는 법적인 면에서도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만 처벌만 받게 돼 있는 법이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 공평한 게 없는지도 몰랐다. 과장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라는 말을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정중하게 사라지는 뒷모습에
인사를 했다. 아직도 웃음이 남아있던 젊은 의사는 과장을 따라가지 않고 멈춰 서서 내 얼굴을 쳐다봤다. 혹시 젊은 의사가 망설였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 옆에서 계속 나를 쳐다봐서 신경이 쓰였었다. 젊은 의사 가운 주머니에 색색의 형광펜이 가득 꽂혀 있었다. 저 형광펜으로 차트에 밑줄을 긋는 그들의 일과 몰입을 부러워했다. 젊은 의사는 내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집이 있는 동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와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런 일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반갑다. 그는 쉽게 말을 놓았지만 나는 어색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다행히 그에게 콜이 들어왔고 그는 빨리 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내 핸드폰 번호가 있는 명함 하나를 들고 돌아섰다. 찜찜한 기분이었다. 문자가 왔다. 그녀였다. 미안하다고 했다. 참 쉬운 이별이었다. 그럴 거였으면서 그렇게 쉽게 갈 거면서 빤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왜 나를 집까지 데리고 갔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문자를 지웠다. 일이고 뭐고 다 귀찮았다. 낮술이라도 한잔 하고픈 마음이었다. 나도 별 수 없는 그렇고 그런 남자였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히 마실 수 있는 술집이 어디일까 머리를 굴렸다.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병원 1층 로비를 걸어 나올 때 누군가 어깨를 쳤다. 동창이라는 의사였다. 어디가? 그냥 뭐. 나는 느닷없는 동창이란 녀석의 출연에 놀라서 얼버무렸다. 나 지금 퇴근인데 밥 먹으러 가자. 당직 근무를 했는지 자세히 보니 놈의 눈이 충혈돼 있었다.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작은 동네라서 놈의 존재는 확실했다.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언제나 반장을 도맡아 했던 놈이다. 의대까지 갈 정도로 실력이 좋았는지 모르겠다. 놈의 집도 땅을 팔고 떠났던 집들 가운데 한 집이었다. 밤이면 술을 파는 호프집은 낮에 점심을 먹으러 오는 근처의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점심 메뉴를 날마다 바꾼다는 이유로 나도 다른 사람과의 합석을 마다하지 않고 자주 밥을 먹었다. 놈도 자주 왔었는지 맨 구석 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들어앉았다. 한잔 해야지.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소주를 시켰다. 대낮에 소주를 마시냐면서도 주인 아저씨는 얼른 소주잔 2개를 내려놓았다. 어두컴컴한 술집에서 낮에 마시는 소주는 사람을 쉽게 취하게 했다. 투명한 잔에 따라 놓은 맑은 소주를 내려다보면 참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감상에 쉽게 빠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리자고 했던 그녀가 떠올랐고 보고 싶었다. 그리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었다. 이래서 나는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아야 했다. 아버님 잘 계시니? 놈의 목소리가 날아와 귀에 꽂혔다. 당연히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전화라도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충격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였다. 여동생이 가끔 집에 들러 할머니와 아버지를 챙길 것이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할머니가 오히려 아버지를 챙겨줄 정도여서 나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나는 대답을 안 했다. 혹시 놈이 우리 집 얘기를 아는 건 아닐까 부끄러워졌다. 너네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나도 예의상 놈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너네 아버지 안 좋은 거 알아? 놈이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갑자기 소주가 안에서 콱 하고 멈춰 서버린 느낌이었다. 무슨 말이야? 뭔가 복잡한 게 싫었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싫었다. 나도 드디어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놈 앞에서 나를 파는 짓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녀를 떠올리기 싫어서라도 그만두는 게 최선이었다. 얼른 자리를 끝내고 일어서고 싶었다. 힘드시다는 것 같더라. 아버지가 내가 있는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셨대. 나는 놈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란 말을 입에서 꺼내는데 몹시 낯설고 어색했다. 그래, 몰랐어? 놈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집에서 할 일 없는 놈의 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아침밥을 먹으면 차를 몰고 그 동네로 출근을 한다는 것이다. 거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나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지난 시절에 무용담을 늘어놓다가 이른 저녁 집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아버지와도 자주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 내력도 들었을 것이고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소주를 마저 털어 따랐다. 결혼은 안 해? 내가 아버지 얘기를 피하자 놈이 말을 돌렸다. 의사가 이렇게 한가하게 대낮부터 술이나 먹으면서 남의 사생활에 신경 써도 되나 싶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놈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와 나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소문이 쫙 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표정이었다.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너 얘기나 해봐. 나는 놈을 비웃었다. 놈은 자기는 너무 평범하고 매일 똑같은 생활뿐이라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진작부터 내가 병원에서 얼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자기는 아직 인턴이라서 외래는 하지 않지만 가끔 과장님을 찾아왔을 때 나를 봤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았다. 어차피 그만두게 될 것인데 상관없었다. 놈이 내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냥 지나치고 가더라도 그만일 텐데 말이다. 나는 결국 놈을 먼저 보내고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운전을 해야 하니까 술 대신 커피를 2잔이나 마셨다. 그리고 술기운이 있는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안전띠는 습관대로 맸다.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고가 도로를 오르고 신호를 기다렸다. 아무리 달려도 쉽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다.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가다니 그것도 전 재산을 모두 넘겨놓고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던 중년의 여자는 아버지뿐 아니라 놈의 아버지에게도 아니 동네의 사람들에게 상가의 건물주가 돼서 임대료로 남은 인생을 즐기라고 부추겼다. 얼마나 근사한 말인가. 5층 상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혹은 사기 위해 담보로 들어갔던 재산을 날린 사람은 여럿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집과 땅을 모두 날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3층짜리라도 작은 것 하나를 더 마련하기 위해 모두 털어놓았다. 그 작은 것은 자식을 위해서였다. 정말 나를 위해서였을까?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싹수도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인가? 혹시 그 여자 때문은 아니었을까?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는 여자는 조신하고 우아해 보였다.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자의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맡겼던 건 아닐까. 여자의 부동산 사무실이 근처에 있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다시 되돌아온 것도 여자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자는 유물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다는 것 아닐까?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든 용서하든 나도 내 마음속 한쪽에 가지고 있던 한 덩어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오래 가기 힘들 거라고 했다. 나는 계속 엑셀을 밟고 노란 신호등에도 지나쳤다. 그래도 집은 아직 멀리 있었다. 취기가 이제야 오르는지 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머릿속이 몽롱했다. 저절로 흥얼거려졌다. 아버지, 아픈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죽어서도 연락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집에 가면 또 그렇게 물을 것이다. 물론 적당히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할 것이다. 그래, 난 집으로 가기 위해 이 말들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드디어 집이 보인다. 도시 한켠에 생뚱맞게 솟은 무덤들, 그 옆에 비닐하우스 집,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이고 싶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집에 사는 건 어떨까요? 맞다. 그녀에게 보내야 한다. 이게 내가 살 집이었어. 너의 선택은 현명했어. 나는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집을 찍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부분은 목감기가 들어서 많이 가라앉았네요. 오늘은 아빠의 청춘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를 추억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